저는 상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전세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든지 어떤 법 개정을 할 텐데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명분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폐지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일 것 같습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부동산 시장에는 온도계가 되게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어느 쪽에서는 아직까지 봄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은 벌써 여름이라고 하네요. 한편 같은 나라인데 아직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부동산의 계절 온도는 몇 도이는지 요거 물어볼게요.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소장님 자켓을 벗으신 거 보니까 네. 일단 겨울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아, 일단 그래요? 자켓은 벗었고요. 자켓은 벗었는데 반팔 입기는 약간 좀 타이는 하셨고 반소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한여름은 아닌 것 같은데.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딱 이런 분위기고요. 네. 지방으로 가면 살짝 또 얇은 자켓 입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으로 가면 네.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 네네. 전세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네. 전세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수명을 다한 게 아니냐.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전세 제도 이거 이제 정말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요 비슷한 뉘앙스의 언급도 있었는데 네네. 전세 제도 이거 진짜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안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세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단종을 하려면 소위 말해서 자동차 모델을 단종시키려면 뭔가 신차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세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안 보이죠.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원희룡 장관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장관이면 폐지를 시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까. 첫 번째 대안이 모든 전 국민이 집을 가질 수 있게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 그게 되면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죠.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뭐 동해 앞바다에 뭐 유전이 발견돼서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되면 그럼 좋지만 그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도 100% 자가 보유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집주인들이 문제가 많았다. 전세 사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 너희들 하지 마. 우리 공공이 책임을 짓게. 공공이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 줄게 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역시 돈이 부족하고 땅도 없고. 그럼 세 번째 방법이 월세.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다른 나라들도 다 월세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있는 전세가 잘못된 제도이니까 월세로 가야 되는데 이마저도 저는 한 30년 지나면 이제 월세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 돈 아깝잖아요. 세입자들은 월세 매달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에는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생기니까 월세도 괜찮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 집주인들 전세금 조금 떨어졌는데도 못 돌려줘서 이 난리인데 월세로 가게 되면 전세금 다 반환해 줘야 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세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소 선언적인 문구다 이건. 저는 상징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전세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임대차 3법이라든지 어떤 법 개정을 할 텐데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명분적인 이야기지 실제로 이야기를 듣고 야 진짜 폐지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오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게 사실 그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 부담하면서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그렇죠. 무이자 대출해 대출이에요. 주는 거기는 한데 네네.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네. 그런데 월세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분명히 이 월세를 놓는 사업자, 그러니까 회사형 그런 그렇죠. 업자들이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 가치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달에 분명히 그냥 평범한 집인데 이제 수백만 원씩 되는 월세 굉장히 올라갈 굉장히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등장을 하게 될 뭐 겁니다. 뉴욕처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걱정이에요. 반드시 어느 쪽이 좋다, 옳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백 채씩 가지고 있는 대형 사업자가 분명히
아니 저희는 뭐 보증금 거의 필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200에서 400 이렇게 내시면 그렇죠. 돼요 하면 보증금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네. 이것도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전세가 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이게 제대로 돌려만 받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고 외국 사람들도 처음에는 집주인한테 어떻게 맡기지 불안해하다가 살아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거든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만 지불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잘 집주인처럼 살다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이게 안정성만 검토가 된다면 보장만 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게 폐지 문제를 논하는 건 저는 좀 굉장히 극단적이다.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어떤 제도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결국 극단적이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럼요. 그 점을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전세제도 관련해서는 그래서 쭉 보완해 가야 될 점이 보완해야 되고요. 많을 뭐 것 보완할 같아요. 수 있는 게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좀 구분 또 해야 되는 게요. 네. 이게 역전세하고 사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역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져서 문제니까 지금 또 그런 집주인들 많아요. 퇴거 자금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주고 싶은데 네. DSR에 걸려서 안 된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1년 정도가 지금 문제라고 봐요. 1년 정도 2021년 말 또는 2022년 상반기까지 이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가 고비거든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퇴거 대출 뭐 DSR 적용 배제 시켜주고 금리 좀 내려주면 많은 집주인들이 대출 받아서 세입자한테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해결이 될 거고요. 일부 사기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이제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면 저는 전세 충분히 좋은 제도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이 그 DSR 규제를 면해서 추가로 네. 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상환 부담 연체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상한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퇴거자금 대출이고 일단 그 부동산이라는 안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 돈 못 받는 것보다는 굉장히 착한 집주인들이잖아요. 나는 못 돌려줘. 심지어 그런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전세금 나는 못 주니까 그냥 허그한테 받아.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주인들도 많아요. 아니 뭐 허그에 맡겨놨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겠다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착한 임대인이다라는 생각이죠. 뭐 당연히 줘야 될 거 주는 거긴 한데 네네. 근데요 소장님 네. 하반기 들어서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늘어나죠. 그러니까 6월 이후에는 맞습니다. 입주 물량이 더 늘어나고 서울만 놓고 봐도 역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심각해지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1년이 고비라고 했잖아요. 1년 고비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21년 말이나 길어야 2022년 작년 상반기까지 전세 가격이 굉장히 좀 오버슈팅된 그 버블이 생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 또 건설 회사들이 2021년 말까지 좀 굉장히 많은 좀 밀어내기식 분양을 했거든요.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 된다고 우리는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빨리 분양을 하게 되면 건설회사들은 일단 마진을 확보하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공급을 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1년이 고비다. 역전세도 저는 1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1년을 좀 고비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뭐 퇴거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그 사이에 집값 관련해서 네. 굉장히 의견이 갈렸던 게 한쪽에서는 네. 이런 주장이 나와요. 네. 지금이 딱 부동산에 가야 할 그때다. 이런 주장이 한쪽에 있고요. 네네. 다른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요거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게 풀리면서 반짝해서 많이 떨어진 데에서 물량이 좀 빠져나간 거지. 네. 이거 여름에 날 뜨거워지고 그래 봐라. 이거 완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이런 네. 주장도 있거든요. 네. 누구 말이 맞아요? 뭐 두 가지가 다 뭐 나름대로 논리는 가지고 있는데 저는 약간 후자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싶고요. 특례보금자리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례보금자리가 지금 78% 정도 소진이 됐나요? 78% 정도 30조 9천억 정도가 소진이 됐고 한도액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걸 많이 이용을 했다는 얘기는 결국 돈을 풀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집을 살 때는 우리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이 있는데 구매 욕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너무 두려웠고요. 아예 사야 되는 분들도 안 샀고 올 1월부터 이제 규제도 풀리고 사야 되는 분들이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니까 하나씩 두 개씩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돈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돈을 특례 보금자리로 메워주게 됩니다. 9억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DSR을 보지 않고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는 80%까지 LTV가 나오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는데 사실 뭐 정부는 이제 특례 보금자리 뭐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지만 저는 영원히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한시적인 법인데 MB 정부 때도 뭘 했냐면 DTI 그때는 이제 DSR이 없었고요. DTI였는데 그때도 DTI를 한시적으로 풀었다가 묶었다를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풀어줬을 때는 조금 반등을 하다가 묶었을 때는 다시 하락을 하다가 이런 걸 한 2, 3년 정도 계속 반복을 하다가 2차 하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또 이번에는 특례 보금자리 같은 거로 늘렸다 줄였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한 번은 좀 아파야 되지 않을까. 집주인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대부분 마음이 똑같습니다. 절대 저렴하게 팔 생각이 없고요. 이걸 하락으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일부 급매물들 네. 뭐 전세를 못 돌려준 사람들 뭐 이혼하거나 상속받은 일부 급매물 때문에 떨어졌고 금리 때문에 떨어진 거지 이거는 하락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돌고 도는데 집주인들이 한번 하락을 인정하고 급매물로 내놓고 하락 거래가 대폭 늘어나야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간을 3년 보고 있거든요. 항상 3년 지나니까 심리적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당분간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할 것 같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도 특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황이 비상이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것도 주머니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인 거고요. 뭐 얼마나 연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물가가 문제잖아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는데 이렇게 돈을 푼다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워낙 빠르게 침체가 되고 PF 문제, 금융시장까지도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한시적으로 풀어줬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다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7월 달이 될지 뭐 올해 말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한번 멈출 것 같고요. 그 멈췄을 때 다시 하락으로 반전이 되고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살짝 풀겠죠. 그럼 또 반등이 되고 이런 과정이 2, 3년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다. 네. 그리고 투자자다. 투자들의 그 어떤 투자 심리가 네.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저는 실수요 쪽이 급매물을 좀 소진하고 나면 약간 소강 상태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네. 소장님 보시기엔 어떠신가 싶어요. 뭐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수요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리는 집은 절대 안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를 보면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사실 호가도 좀 오르고요. 상승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면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 회로가 자 이제 금리 인상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금리 인상이 내려가니까 당연히 집값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떨어질 때가 됐는데 금리가 올라서 영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금리가 올랐을 때 사실 집값이 안 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봐야 되고 지금 2030들이 사실은 많이 사고 있어요. 연령대로 보면 사실 30대가 가장 많은 네. 주택 구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는 30대가 이제 주층이 아니거든요. 40, 50대가 가장 많이 사고 있는데 30대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일단 그동안에 주택 구입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아는데 대부분 2017년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진 하락도 일시적인 하락이고 여전히 상승장의 연속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일단 상승장 끝났고요. 지금은 하락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흐름을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발 초조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는 말자. 앞으로 좋은 기회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집을 사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자금력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좀 하락폭이 큰 급매물 위주로 사셔도 되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사고 나서 3년 동안 큰 재미는 못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니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셔도 된다. 하지만 네. 오직 투자 목적으로 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아이고. 뭐 그런 리스크를 안고는 네. 저는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간으로 보시는 그 통계일 거예요. 지난주에 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아마 6월쯤 되면 주간 통계에서 네. 전주 대비 마이너스에서 그 음수가 사라질 수 네네. 있다. 네. 그래서 상승 전환한다는 얘기를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마 그런 통계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부작용이네요. 여기 우리 목돈 연구소 부작용인가요? 아니 오늘 이게? 가져오신 통계는 어때요? 오늘 그래서? 통계를 보면 네. 이게 진짜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국 통계를 보면 지난주가 마이너스 0.07%였고요. 이번 주가 0.05인데 문제는 서울하고 수도권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이 마이너스 0.0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주 되면 이제 마이너스장 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알아야 될 거는요. 마이너스가 없어졌다고 해서 뭐 엄청난 상승이 아니고 이제 보합입니다. 이제 보합으로 가는 거고요. 당분간에 이렇게 좀 약간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거지 2020년, 2021년처럼 미친 듯이 폭등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000건 월 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네. 3,000건을 넘었다. 그 좀 종전처럼 의미는 있죠. 1,000건, 2,000건도 아니고 3,000건 넘었으니까 다시 네.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한 5,000 정도 나오잖아요. 네네. 큰 사건이 없을 때. 네. 그러면 이거 다시 5,000건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그냥 다시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도 보시던데 그건 어때요? 거래량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지금 3,000건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10월, 11월은 뭐 800건, 600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에 비교하면 5배 정도 늘어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작년 4분기가 말도 안 되는 비정상 상황이었고요. 1,000건 이하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3,000건이 사실 또 우리 일반적으로 서울은 5,000건 정도 거래되는데 여전히 반토막 수준인데 회복 속도를 보면 이제 조금 둔화세가 느껴져요. 우리 4월 또 2,900 몇 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0건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저는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한번 인하된다면 네. 한번 큰 폭으로 한번 또 5,000건 이상 거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리를 계속 내릴 수도 없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금리 과연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